저녁 7시 정각. 박민준 72세의 낡은 아파트에는 어김없이 정막이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다. 무게를 가진, 공간을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침묵이었다. 민주는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맞은편의 빈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의자는 주인을 잃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의자는 단순한 빈 가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생긴 거대한 구멍의 상징이었고, 매일 저녁 그를 기다리는 고독의 증거였다. 그의 하루는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단조롭게 흘러갔다. 새벽 5시 기상, 약수터 산책, 혼자 차려 먹는 아침. 오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기우뚱거리며 장기를 두거나 별 의미 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주는 무료급식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그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점잖으신 분,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고 했지만 민주는 그저 할 말이 없는 것뿐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그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함께 웃고, 함께 투덜거리고,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혀를 찰 사람이 사라진 세상. 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였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저녁이었다. 어둠이 창밖을 물들이고 이웃집에서 저녁 짓는 냄새와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 들어올 때 그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의 요란한 웃음소리는 이질적으로 귓가를 맴돌다 사라질 뿐 정막을 깨뜨리지 못했다. 그때였다. 따르르릉. 오래된 유선전화기에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다. 이 시간에 그에게 전화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멀리 사는 아들 내외는 늘 밤 9시가 넘어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경로당 친구들은 이 시간에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가쁘고 불안정한 숨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여보세요. 민준이 다시 한번 물었다. 민준 씨, 맞아요. 가늘게 떨리는 여자 목소리. 익숙하지만 낯선, 물기에 젖은 듯한 목소리였다. 서연 씨, 민준의 눈이 커졌다. 최서연 70세, 그의 하나뿐인 소꿉친구, 강진우의 아내였다.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어요, 진우는? 진우는 괜찮고, 강진우. 민준과 한 동네에서 자라며 70평생을 친구로 지내온 남자. 몇 년 전 가벼운 뇌졸중을 앓은 후 진우는 급격히 변해갔다. 몸은 그럭저럭 회복했지만 총명했던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게 벌써 1년 전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와 체념, 그리고 감히 내비칠 수 없는 절망감이 응축되어 있었다. 민준 씨, 네. 서연 씨, 말해요. 듣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입술을 달싹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고 다시 용기를 내는 듯한 망설임, 그리고 마침내 둑이 무너지듯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 너무 외로워요. 밤마다 너무 외로워. 그것은 울음 섞인 절규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이 소진되어버린 사람의 공허한 고백이었다. 민주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외롭다. 그 단어가 아내의 빈 의자에서 날아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서연은 두서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이미 마른 듯했다.
그 사람은 진우 씨는 여기 있어요. 내 눈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현실을 덤덤하게 토해냈다. 진우는 해가 지면 아예 딴 사람이 되었다. 하루 종일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다가도 저녁 8시만 되면 아이처럼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 사람이 잠든 후에야 비로소 숨을 쉬어요.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온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요. 민준 씨, 나 무서워요. 이 밤이 너무 길고 무서워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외로움을 알았다. 아내를 잃고 3년간 매일 밤 그가 겪어온 지독한 고독. 하지만 서연의 고독은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곁에 누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더 잔인하고 서늘한 고립감이었다. 살아있는 남편의 부재, 소꿉친구 아내가 밤마다 외롭다기에 위로해 주러 갔습니다. 그 순간 오늘 낮 경로당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잡지에 자극적인 제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그저 속물들의 이야기라며 고개를 저었었다. 그러나 지금 수화기 너머의 절박한 속삭임은 그것이 현실임을, 바로 자기 친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깨닫게 했다. 그는 침묵하는 서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다. 이 외로움은 그가 아는 감정이었다. 이 절박한 구조 신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네? 아내가 감기 기운 있을 때마다 생강차를 끓여주곤 했어요. 내가 직접 담근 생강청이 아직 좀 남았는데. 그는 주방 찬장을 열어 먼지가 살짝 앉은 유리병을 꺼냈다. 따뜻하게 한 잔 끓여갈게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냥 말동무나 하러. 밤 공기는 쌀쌀했다. 민주는 보온병에 담은 뜨거운 생강차를 품에 안고 익숙한 복도를 걸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동이었다. 수십 년을 이웃사촌으로 지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명절이나 생신 때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왕래가 없었다. 특히 진우가 아프기 시작한 후로는 방문하는 것 자체가 서연에게 짐이 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쇠사슬 걸쇠를 푸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리고 문이 열렸다. 서연은 얇은 카디건을 여민차의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메마른 눈가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울음을 참아왔는지 짐작게 했다. 어서 와요. 이런 밤에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쉬어 있었다. 방해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민준이 어색하게 보온병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그냥 밤이 길다기에 집 안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바깥보다 오히려 더 추운 듯했다. 거실에서는 요란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소패는 그의 오랜 친구. 강진우가 멍하니 텔레비전을 쳐다보고 있었다. 진우, 나왔네. 민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다. 민준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민준아인 웬일리야, 아이바미. 그것뿐이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텔레비전으로 돌렸다. 마치 방금 전의 인사가 수십 년 지기 친구가 아니라 복도에서 마주친 먼 친척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반응 같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민준을 식탁으로 이끌었다. 저녁은 먹었어요. 서연이 의례적으로 물었다. 간단히 먹었네. 서연 씨는 난 입맛이 없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주방으로 가찻잔 2개를 꺼냈다. 그가 보온병 마개를 열자 맵싸하면서도 달콤한 생강향이 서늘한 부엌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김이 오르는 찻잔을 서연 앞에 조용히 밀어주었다. 서연은 2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쌌다. 그리고 그 온기를 느끼려는 듯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준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그녀가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옅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 아주 오랜만에 받아보는 작은 온기에 대한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피로와 체념 속에 파묻혀 있던 그녀의 본 모습이 아주 잠깐 수면 위로 떠오른 듯했다. 민주는 그 미소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 서연이라는 여자가 가진 특별한 힘을 보았다. 그것은 인내심이었다. 무너져 내리는 세월과 기억 속에서 변해버린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강철 같지만 동시에 유리처럼 위태로운 인내심. 그는 그 처절한 아름다움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다. 따뜻하네요. 고마워요. 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속삭였다. 진우는 계속 저런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낮게 가라앉았다. 낮에는 좀 나아요. 날씨 좋은 날엔 같이 산책도 하고 말귀도 알아듣고요. 그런데 꼭 해가 지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자기가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다가 저렇게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네도 힘들겠구먼. 그 말에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괜찮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 그 사람. 평생 나랑 자식들 위해서 고생만 한 사람이잖아요. 서연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의 진우를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활기차고 다정했던 과거의 강진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를 잃어버린 슬픔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저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텅 빈 눈으로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마치 나 혼자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소리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에요.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섣부른 위로의 말을 찾지 않았다. 힘내라. 다 잘 될 거다. 같은 말은 이런 고독 앞에서는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가 떠나고 첫 1년이 제일 힘들었지. 그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특히 저녁에요. 나도 그랬어. 온 세상이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의 섬에 갇힌 기분.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 줘도 그건 내 외로움이 아니니까. 와닿지가 않더군.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동병상련.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때 말이야. 민준이 화제를 돌리듯 가볍게 말했다. 진우 녀석. 고등학교 때 기억나나 둘이 사귄다고 학교 뒤편에서 떡볶이 먹다가 나한테 걸렸을 때 서연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번에는 분명한 기억의 미소였다. 기억나죠? 그때 민준 씨가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얼마나 놀려댔는데요. 그 녀석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자기가 산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떡볶이 접시를 밀어 넣었지. 먹고 떨어지라고. 2 늙은 친구는 그렇게 과거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함께 공유했던 시간. 진우가
가장 빛나던 시절의 이야기들. 신혼 초 돈이 없어 연탄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던 이야기.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진우가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던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연의 얼굴에서 그늘이 조금씩 걷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웃었고 한숨을 쉬었고 추억에 젖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병든 남편의 간병인이 아니라 그저 최서연 자신이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일방적인 위로도, 의무적인 안부도 아닌 마음이 통하는 대화,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안 그의 얼어붙었던 고독 역시 따뜻한 생강차처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가 줄어들고 진우가 소파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에 빠져들었다. 늦었네요. 서연이 먼저 시계를 보았다. 이 밤에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숨을 쉰 것 같아요. 별 말씀을. 차가 맛있었으면 됐지.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헹구고 보온병을 챙겼다. 현관에서 서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일 밤에도 혹시 시간 괜찮으면.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강차 아직 많이 남았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가운 복도로 나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박민준의 저녁은 새로운 습관으로 채워졌다.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저녁 8시가 넘어 텔레비전 속에 강진우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최서연이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준 뒤 조용히 안방 문을 닫을 때쯤 민주는 어김없이 생강차나 따뜻한 유자차를 담은 보온병을 들고 옆동으로 향했다. 그들의 만남은 조용하고 비밀스러웠다. 그것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비밀이 아니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그들만의 연약한 시간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만남이, 이 순수한 위로가 타인의 시선과 입방에 오르는 순간 얼마나 쉽게 오해받고 더럽혀질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만남을 노년의 심리치료라고 불렀다. 민준이 가져오는 것은 차차뿐만이 아니었다. 어떨 때는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시금치 한 단이었고 어떨 때는 경로당에서 얻어온 묵 한 모였다. 혼자 먹으려니 영맛이 안 나서 서연 씨 솜씨로 좀 묻혀주면 안 될까? 그것은 그가 그녀의 집에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명분이었다. 그들의 위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시간은 말리암보다는 공유하는 행위로 채워졌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는 낡은 라디오를 발견했다. 서연이 젊은 시절부터 아끼던 진우가 첫 월급을 타서 선물한 라디오였다. 이거 요즘 영소리가 안 나와요. 버려야 하나 봐. 서연이 아쉬운 듯 말했다. 어디 보세. 민주는 안경을 고쳐 쓰고 라디오 뒷판을 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손재주 좋기로 유명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낡은 부품과 씨름했다. 진우가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두 사람은 작은 탁상 스탠드 불빛 아래 머리를 맞대었다. 서연은 작은 나사를 쥐어주거나 드라이버를 건네며 조수 노릇을 했다. 마침내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오래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을 때 두 사람은 아이처럼 작게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청춘이었고 건강했던 시절의 남편이었으며 행복했던 시간의 증거였다. 그날 이후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에는
늘 그 라디오가 함께했다. 그들은 진우가 싫어해서 소음이라며 화를 내서 몇 년간 듣지 못했던 옛날 트로트 곡들을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았다. 나훈아와 이미자, 배호의 청량한 목소리가 적막한 아파트에 낮게 깔렸다. 그들은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하고, 저 가수가 스캔들이 났을 때 진우가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다. 흑백 사진 속 젊고 풋풋한 민준과 진우, 그리고 수줍게 웃는 서연이 있었다. 이때 진우 씨 정말 멋있었지. 민준이 말했다. 서연 씨 쫓아다닌다고 공사판 아르바이트까지 했잖나. 맞아요. 그래놓고는 나한테는 책 산다고 거짓말하고. 민준 씨가 다 일러 바쳤잖아요. 그땐 정말 우리가 다 젊었구먼. 그들은 과거를 추억했다. 하지만 그 추억은 현재의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진우라는 한 남자를 공유하는 두 사람이, 그가 가장 빛났던 순간을 함께 기억하며 현재의 그를 애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민주는 친구로서의 진우를, 서연은 남편으로서의 진우를 추억하며 서로의 상실감을 보듬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민준이 가져온 시금치와 서연의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였다. 진우는 이미 저녁을 먹고 잠든 후였다. 두 사람은 늦은 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만에 민주는 누군가와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했다. 서연은 남편이 아픈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을 보았다. 그 밥상머리에서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그리고 서로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비밀스러운 일상은 두 사람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시켰다. 최서연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창백한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지 않았다. 민준이 오는 날이면 그녀는 낮에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고 아주 옅게 화장을 하기도 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간병인이 아닌 여성으로, 인간으로 다시 대접하기 시작한 신호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고 웃음소리도 잦아졌다. 박민준 역시 변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굽었던 등도 조금 펴진 듯했다.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도 적극성이 생겼다. 무엇보다 저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그 쓸쓸함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돌볼 사람이,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의 삶에 다시 의미가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플라토닉했다. 손을 잡는 일은커녕 가벼운 어깨 터치조차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온기였다. 한 사람은 사별 시비의 고독 속에, 다른 한 사람은 생별 셩비의 고독 속에 갇혀있던 두 영혼이 서로의 천을 나누며 혹독한 노년의 겨울을 버텨내는 연대였다. 그들은 이 연약하고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싶었다. 이 따뜻한 온기가 세상의 차가운 편견에 의해 식어버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만큼이나 이웃들의 시선 또한 차갑고 예리하다는 것을 그들의 조심스러운 행복 아래로 이미 어둡고 질긴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노인들의 아파트는 소리가 잘 울리는 거대한 동굴과 같다. 비밀은 그 습하고 어두운 벽을 타고 가장 은밀한 곳까지 스며들며
작은 속삭임은 금세 천둥 같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박민준과 최서연의 연약하고 조용한 행복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치유 의식을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103동 3계기 2호의 눈이었다. 아파트 부녀회장인 김 여사 74세. 그녀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외출은 잘 못했지만 그녀의 베란다 창문은 단지 전체를 감시하는 CCTV였다. 누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지, 어느 집 자손이 명절에 오는지, 그리고 누가 밤늦게 누구의 집을 드나드는지. 김 여사의 눈에 박민준의 존재가 걸려들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다. 밤늦게 잠이 안 와 창밖을 보는데 늘 적막하던 104동 복도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박민준이었다. 그것도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저 영감이 저 시간에 강 영감네 집에서 왜 나와? 처음에는 병문 아니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방문이 이틀에 한 번꼴로 늘 비슷한 야심한 시간에 이루어지자 김 여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아픈 강진우가 8시면 잠자리에 든다는 사실을 서연의 입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남편은 알아누워 잠들고 아내는 소꿉친구라던 호라비와 밤늦게까지 김 여사의 입가에 특유의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다음 날 소문의 진원지인 경로당 사랑방은 김 여사의 등장으로 이른 아침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어머, 회장님 나오셨네. 무릎은 좀 어떠셔? 말도 마. 시큰거려 죽겠어. 그것보다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화투패를 돌리던 노인들 사이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졌다. 요즘 박 영감 박민준. 얼굴에 아주 화색이 돌지 않아 화투를 치던 한 할머니가 패를 내려놓으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 안 그래도 그 생각했네. 3년 내내 죽을 상이었는데 요즘엔 콧노래까지 흥얼거린다니까. 좋은 일 있나 봐. 김 여사가 혀를 쯧쯧 차며 말했다. 좋은 일도 그런 좋은 일이 없지.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먹는 재미가 들였으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이셔? 김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쏟아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목격담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입을 거치면서 민준의 방문은 밀회가 되었고 보온병에 담긴 생강차는 수상한 야참이 되었으며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는 불륜의 속삭임으로 둔갑했다. 세상에 강서방 강진우, 이 불쌍해서 어째 평생 고생해서 마누라 먹여 살렸더니 이제 병들었다고. 쯧쯧. 아무리 소꿉친구라도 그렇지. 남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밤마다 호라비를 집안에 들인대. 그것도 남편 잠든 시간에. 최서연이 그렇게 안 봤는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들의 속삭임에는 70평생을 억눌러온 도덕적 결벽증,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한탄, 그리고 타인의 작은 행복에 대한 시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민준과 서연이 겪는 지독한 고독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병든 남편, 그의 아내, 그리고 호라비 친구라는 자극적인 삼각관계의 도식만 보았을 뿐이다. 아픈 남편을 둔 아내는 슬퍼할 권리만 있을 뿐. 행복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암묵적인 판결이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시선은 곧 민준과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기 시작했다.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늘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던 경비원이 밤늦게 104동에서 나오는 민준을 보고는 더 이상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리거나 묘한 동정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훑어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이웃 노인들은 순간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서연의 등 뒤로 노골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시장에서였다. 며칠 만에 장을 보러 나간 서연은 단골 야채가게 앞에서 김 여사와 마주쳤다. 어머, 서연 씨, 오랜만이네. 요즘 바쁜가 봐. 김 여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아, 네, 회장님. 그냥, 그렇죠. 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바쁘겠지. 아픈 남편 돌보랴. 밤손님 맞으랴. 내 밤손님이 무슨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박영감 말이야. 그렇게 자주 드나든다며 하긴. 친구 좋다는 게 그런 거지. 친구 아플 때 친구 마누라 위로도 해주고. 허허, 위로라는 단어에 실린 악의적인 강조점에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손에 든 콩나물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이 여느 때처럼 보온병을 들고 찾아왔을 때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 서연은 낮에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사람들의 시선, 경비원의 태도, 그리고 김 여사의 노골적인 조롱까지 다들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우리가 무슨 죄 지은 사람들처럼.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분노했다. 그 순수하고 깨끗한 연대의 시간을 어떻게 감히 그런 더러운 말로 더럽힐 수 있단 말인가. 신경 쓰지 마. 서연 씨,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떳떳한데 뭐가 무서워. 진우도 우리 친구고. 우린 그저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것뿐이야. 저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뭘 안다고. 하지만 전 무서워요. 소문이 더 커지면 서울에 있는 애들 귀에까지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럼 난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나 당당하면 돼. 민주는 아직 세상의 편견이라는 것이 그들의 순수함 따위는 가볍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들의 결백함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순진하게 믿었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여자에게, 특히 늙고 병든 남편을 둔 여자에게 씌워진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은 그 어떤 진실로도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라는 것을. 공포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도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나쁜 소문이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어오른 악의적인 연기는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서울에서 근무하는 최서연의 큰아들 강재혁 48세의 귀에까지 기어이 도달했다. 소식을 전한 것은 명절에나 겨우 연락이 닿던 먼 친척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특유의 과장되고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마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사건을 중계했다. 재혁이 너 알고나 있니? 네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네 어머니가 호랍이랑 밤마다.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단다. 아범 없이 자란 아들도 아닌데. 어미 간수 좀 잘해라. 강재혁은 대기업 부장이었다. 그는 늘 바빴고 체면, 팀에 늘 목숨처럼 중히 여겼다. 한 달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 거는 안부 전화 외에는
고향집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소홀함 뒤에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불편한 아들로서의 은밀한 죄책감이 깔려 있었다. 그런 그에게 친척의 전화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책감을 정통으로 찌르는 비수이자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깎아내리는 망치였다. 그의 분노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아버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이웃들에게 흉잡힐 일을 만들었다는 수치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즉시 상색에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조퇴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 고향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준 아저씨,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라 믿었던 어떻게 감히 아픈 친구의 아내를 그는 어머니 서연이 유혹을 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어머니는 연약하고 외로운 피해자이며 박민준은 그 틈을 파고든 파렴치한 늙은 늑대라고 그는 부모님 집인 104동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곧장 103동 박민준의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저녁 식사로 찬밥에 물을 말아 간단히 끼니를 때우려던 민준은 요란한 노크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격앙된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재혁이 웬일인가? 이 시간에 민준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마자 재혁은 삿대질부터 했다. 아저씨,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술이라도 마신 것인지.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무슨 말인가? 재혁이 일단 들어와서 됐습니다. 재혁이 민준의 말을 잘랐다. 여기서 똑똑히 말씀하세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평생 친구였던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 친구 강진우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그 아내를, 제 어머니를 밤마다 불러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민준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서연이 두려워했던 일이 가장 최악의 형태로 터지고 만 것이다. 재혁아, 그건 오해야.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네. 민준이 침착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다. 오해요. 재혁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게 오해입니까? 경로당에서 아저씨랑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어떻게 도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호라비가 밤마다 병든 친구 집에 드나들면서 그 마누라 위로해준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위로. 그래, 위로가 맞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더럽죠. 재혁이 소리쳤다. 아저씨한테는 그게 위로일지 몰라도 자식인 제가 보기엔 그냥 더럽고 추잡한 짓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외롭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외로움을 아저씨가 달래주셨다. 그게 아저씨 역할입니까? 그게 친구로서 할 도리예요. 재혁의 목소리는 아파트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존경에 마지 않았던 아버지의 친구에게 느낀 배신감과 자신의 가정이 남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수치심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존경하는 아저씨가 아닌 가정을 파괴하려는 늙은 남자로 보고 있었다. 재혁아, 들어보게. 자네 어머니 많이 힘들어했어. 나도 아내를 잃고 그 외로움이 뭔지 알기에 우린 그저 찻잔을 앞에 두고 옛날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야. 맹세코 손 한 번 잡은 적 없어. 우린 결백해. 결백. 재혁은 민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 순수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거대한 분노와 수치심이 설 자리를 잃기 때문이었다. 그 결백하다는 짓을 왜 남편 잠든 밤에만 하셨습니까? 왜 떳떳하게 낮에 하지 못하고 밤마다 몰래 만나셨어요? 그게 결백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그들은 밤에만 만났다. 그것은 진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배려였고 서연이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제3자의 눈에는 그것만큼 완벽한 증거도 없었다. 재혁은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아니, 그림자도 저희 집 근처에 비추지 마십시오. 재혁아, 다시는 제 어머니 만나실 생각 마세요. 만약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내 귀에 들리거나 아저씨가 제 어머니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재혁은 숨을 골랐다. 그땐 아저씨를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망신을 줄 겁니다. 그리고 전 당장 저희 부모님 집 현관 자물쇠를 바꿀 거고 어머니 전화번호도 바꿀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저씨는 저희 부모님 그림자도 못 보게 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차가운 현관 복도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분노와 오해로 가득 찬 젊은 눈빛. 더럽고 추잡하다고 그를 몰아쓰던 경멸 어린 목소리. 그의 순수했던 연민과 위로는 세상의 가장 잔인한 잣대인 체면과 오해. 앞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건넨 것이 따뜻한 생강차가 아니라 타오르는 불씨가 담긴 독배였음을 깨달았다. 강재혁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박민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더럽고 추잡하다는 재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의 72년 인생을 통째로 모욕하는 듯했다. 그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맑은 샘물에 누군가 오물을 쏟아부은 듯한 절망감이었다. 그는 서연이 걱정되었다. 재혁은 분명 어머니에게도 험한 말을 쏟아냈을 터였다. 지금쯤 그녀는 아들의 분노와 남편의 병수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 사이에서 홀로 떨고 있을 것이다. 그는 가야 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와 서연, 두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 친구인 진우에 대한 도리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는 재혁에게 했던 말을, 그들의 결백을 서연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어야 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방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그는 보온병을 챙기지 않았다. 빈손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백사동으로 향하면서도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가 서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서연이 아니었다. 문은 이미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듯. 거칠게 활짝 열렸다. 강재혁이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치 불청객을 기다리는 문지기처럼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아까보다 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결국 또 오셨군요. 재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서연 씨와 할 말이 있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마지막 그런 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재혁이 민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제 경고가 우스우셨습니까? 당신 같은 파렴치한 배신자에게 내 어머니를. 배신자라니 민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진우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린 친구였어. 자네가 우리 우정을 뭘 안다고 함부로. 우정, 그 우정이란 게. 친구가 병들어 사경을 헤맬 때 그 아내를 밤마다 만나는 겁니까?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고상한 우정이에요. 두 남자의 고성이 좁은 아파트 현관에서 폭발적으로 충돌했다. 문이 열린 채였기에 그들의 싸움은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다. 몇몇 이웃집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시끄러워.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안방에서 잠들어 있어야 할 강진우가 뛰쳐나왔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바람이었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치매 환자 특유의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버지, 들어가 계세요. 별일 아닙니다. 재혁이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진우의 눈은 이미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이, 네가 왜 재혁이랑 싸우고 있어? 당신들,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진우는 기억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민준은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동시에 아들과 싸우는 낯선 침입자였다. 그의 뇌는 이 모순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에 걸렸다. 진우, 진정하게, 그게 아니고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서려 하자 재혁이 그를 밀쳤다. 오지 마세요, 아버지. 자극하지 마시라고. 나가. 진우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아들의 격앙된 태도와 민준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가족이 침범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아들 편에 섰다. 네가 뭔데 우리 재혁이한테 소리를 질러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민준의 가슴을 밀쳤다. 힘이 없는 노인의 미약한 손길이었지만 그 행위가 담고 있는 거부의 의미는 천둥과도 같았다. 아버지, 안 돼요. 여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서연은 남편이 친구를 밀치고 아들이 그 앞을 막아서서 으르렁대는 지옥 같은 광경을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복도에서 몰래 훔쳐보는 이웃들의 눈, 분노로 이성을 잃은 아들, 혼란 속에서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남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 박민준, 그녀는 갇혔다. 완벽하게 갇혔다. 그녀의 유일했던 숨구멍, 그녀의 유일했던 위로가 이제 그녀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무기가 되어버렸다. 가족의 체면, 병든 남편의 위태로운 평화, 아들의 분노,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행복. 그녀는 선택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진우를 부축해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재혁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온몸이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 밖에 서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민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처럼.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다. 가시오, 소연 씨,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녀는 민준을 보지 않았다. 바닥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울음조차 사치인 듯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민준, 그리고 이 망가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판결이었다. 서연은 아들의 팔을 잡은 채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쾅, 차가운 철문이 민준의 눈앞에서 닫혔다. 그 굉음은 재혁의 고함보다, 진우의 절규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민준의 고막을 찢었다. 닫힌 문은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희망과 삶의 온기마저 차단해버렸다. 그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지옥도 같았던 소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 아파트의 일상적인 정적만이 찾아왔다. 위로해주러 왔던 그는 이제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최악의 가해자가 되어 문 밖에 서 있었다. 순수했던 온정은 그렇게 세상의 편견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독이 되어버렸다. 닫힌 문 앞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른다. 박민주는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3년 전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정막보다 더 지독한 냉기가 그를 덮쳤다. 예전의 고독은 상실에서 오는 슬픔이었지만 지금의 고독은 죄책감에서 오는 형벌이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전의 궤도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되돌아갔다. 시계는 다시 단조롭게 흘러갔지만 이제 그 단조로움 속에는 어떤 기대도, 온기도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고 혼자 밥을 먹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다. 그를 화색이 돈다고 수군대던 사람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며 서연을 모욕했던 그 입술들, 그리고 자신들의 잔인한 혀가 두 노인의 마지막 숨구멍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도 모른 채 태연하게 화투패를 돌리고 있을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동시에 그들의 무지한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그의 시간은 온통 후회로 가득 찼다. 가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강재혁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더럽고 추잡한 짓. 그 말이 그의 순수했던 연민을 난도질했다. 그는 정말 몰랐을까? 늙은 호라비와 병든 남편을 둔 여자의 밤늦은 만남이 이 완고하고 편협한 노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순진함을 탓했다. 아니, 그것은 순진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위로가 서연에게 잠시나마 숨 쉴 구멍이 되어주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회적 처형대에 밀어올린 공범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평온했던 적어도 겉으로는 삶의 폭풍을 몰고 온 재앙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밀치던 친구의 공포 어린 눈빛, 나가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 민주는 평생의 친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오해를 남기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아파트에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후회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다시 자기 혐오로 침잠했다. 그는 서연을 망가뜨렸고 진우를 배신했으며 스스로의 노년을 더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한편 백사합동의 최서연은 산채로 관 속에 갇혔다. 그날의 소동 이후 아들 재혁은 며칠을 더 머물며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는 마치 전염병의 근원을 제거하듯 박민준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민준이 고쳐주었던 낡은 라디오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혔다. 민준이 가져왔던 찻잔과 남은 생강청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재혁은 어머니의 외출을 통제했다.
시장은 자신이 직접 보거나 인터넷 배달을 시켰고 경로당은 아예 가지 못하게 못 박았다.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지겹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2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제 강진우의 아내일 뿐이지 여자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아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서연과 진우 둘만 남았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진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이제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듯 화를 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잠들지 않고 거실을 배회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서연의 고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이 되었다. 민준을 만나기 전의 외로움은 출구를 모르는 막막함이었다. 하지만 민준과의 짧았던 만남은 그녀에게 숨 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영혼을 어떻게 되살리는지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일한 숨구멍은 콘크리트로 막혀버렸다. 희망을 맛본 뒤에 찾아온 절망은 희망을 몰랐을 때 절망보다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병든 남편의 간병인이자 아들의 감시를 받는 죄수였으며 이웃의 조롱거리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먹이고 약을 챙겼다. 그녀의 눈은 다시 텅 비었고 입가에서는 희미했던 미소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집은 다시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 없던 예전의 냉기가 아니었다. 희망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뒤에 시체처럼 싸늘한 냉기였다. 그렇게 진짜 겨울이 찾아왔다. 첫눈이 내렸다. 세상은 하얗게 뒤덮였지만 두 노인의 마음은 잿빛으로 가라앉았다. 박민준과 최서연, 그들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창문을 열면 서로의 집 베란다가 보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두꺼운 벽이 세워졌다. 그것은 편견과 오해와 체면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이었다. 민주는 밤마다 창밖으로 104동의 꺼진 불을 바라보았다. 저 어둠 속에서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밤을 견디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자신이 건넨 위로가 그녀를 가둔 감옥의 벽돌이 되었음을 통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서연은 밤새 뒤척이는 남편의 등을 다독이며 창밖을 보았다. 103동에 불 꺼진 창문을.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했다.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그 선량한 사람을 추문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따뜻했던 찻잔의 온기를 그리워했다. 2개의 섬, 2개의 침묵. 겨울은 깊어만 갔다.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다. 아파트 화단에 쌓인 눈은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박민준의 유폐된 시간 위에도 차가운 먼지만 쌓여갔다. 그는 세상과 단절했다.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고 신문도 읽지 않았다. 유일하게 바깥 소식을 접하는 창구는 아파트 관리실 앞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붙는 공지사항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파트 현관 로비에서 구급차 대원들이 황급히 이동 침대를 밀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103동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따라 나서는 최서연과 강재혁의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진우였다. 며칠 후 아파트 입구에는 검은색 테두리를 두른 부고 후고가 붙었다. 구강진우님께서 노안으로 별세하셨기에 민주는 그 종이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70년 지기 친구, 그와 함께 울고 웃었던
그의 청춘과 노년을 함께한 유일한 친구가 떠났다.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배신자로 오해한 채 떠났다. 그는 장례식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다. 강제역의 살기등등한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림자도 비추지 마십시오.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서연을 또다시 공영에 빠뜨리는 일이 될 터였다. 그는 파렴치한이었고 추잡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다. 상가 상지하에 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우의 친구였다. 이대로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제혁의 분노도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감수하기로 했다. 이것은 오해가 어떻든 스캔들이 어떻든 친구로서 그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였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마련되어 있었다. 입관식이 막 끝난 늦은 오후 조문객들이 한 차례 빠져나간 틈을 타 민주는 조용히 빈소로 들어섰다. 왁자지껄한 육개장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공간.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도 빈소는 서늘했다. 저만치 앞에 검은 상복을 입은 서연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 재혁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주는 차마 그들 앞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입구 가장자리,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섰다. 그때 재혁과 눈이 마주쳤다. 재혁은 민준을 발견하고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듯했다. 그의 눈에 다시 한번 분노의 불길이 스쳐 지나갔다. 당장이라도 달려와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잃은 상주의 무거운 책임감과 며칠간의 밤샘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가 그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다는, 혹은 아버지의 친구로서 조문할 마지막 권리 정도는 막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무시, 혹은 체념이었다. 민주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재혁과 서연을 지나쳐 곧장 영정사진 앞으로 향했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사진 속에서 강진우는 10년 전 아직 건강했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이 기억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장난기 많고 다정하고 의리 넘치던 그의 친구. 민준은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진우야. 그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다. 미안하다.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저 자네 아내가 너무 외롭다고 해서, 자네가 그리워서 옛날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술잔을 올리고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절을 했다. 몸을 일으키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상주들과 목례도 나누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빈소를 빠져나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람들 사이로 상주석에 앉아있던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떠나려는 민준과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수많은 조문객들의 소음이 순간 사라졌다. 시간도 멈춘 듯했다. 그것은 몇 달 전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던 그 절망적인 시선이 아니었다.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수치심 혹은 원망이 담겨있지 않았다.
재혁의 눈에 남아있던 분노조차 없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낸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처연한 동질감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둘 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서연은 남편을 잃었고 민주는 친구를 잃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상실 이전에 세상의 편견 속에서 더 끔찍한 지옥을 함께 견뎌냈다. 그 짧은 시선의 교환 속에서 수만 마디 말이 오고 갔다. 와주었군요. 미안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그것은 용서였고 위로였으며 동시에 가장 깊은 애도였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서연도 아주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의 젖은 뺨을 스쳤다. 진우는 떠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친구의 죽음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병든 남편을 둔 아내라는 사회적 굴레를 허물어뜨렸다. 이제 서연은 과부였다. 그리고 민주는 호랍이었다. 그들은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그는 이제 서연을 찾아가야 했다. 연민이나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마지막 친구였던 강진우를 함께 추억하고 그들의 찢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억울하게 더럽혀진 그들의 순수함을 서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것은 떠난 친구에 대한 그리고 남겨진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었다. 그는 49제 시슈주자이가 지날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친구의 49제 SCC규차이가 지났다. 혹독했던 겨울의 마지막 눈발이 봄비에 씻겨내리고 아파트 화단에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노란 산수유가 만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렇게 잔인하면서도 성실하게 흘러가며 산자들의 상처 위에 망각과 새로운 계절의 덮개를 입혔다. 동네의 여론도 바뀌어 있었다. 부정한 아내에 대한 자극적인 험담은 힘을 잃었다. 그 자리는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에 대한 의례적인 동정이 대신했다. 부녀회장 김 여사조차 이제 서연을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그 좋은 양반을 먼저 보내고 기운 차려요 라며 가식적인 위로를 건넬 뿐이었다. 서연은 이제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경로당에 새로 추가될 또 한 명의 외로운 미망인일 뿐이었다. 박민주는 봄이 오는 것을 지켜보며 내내 망설였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던 서연의 그 깊은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진우를 제대로 함께 보내주지 못했다. 하지만 재혁의 차가운 경고가 여전히 발목을 잡았다. 그는 이제 서연의 집을 드나들던 수상한 호라비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에게 가정 파괴범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 서연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지기를 먼저 통과해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서연의 번호가 아니었다.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상주 강재혁의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덤덤하고 피곤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 박민준이네. 백사남동에 사는 수화기 너머로 순간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재혁은 숨을 고르는 듯했다. 민주는 그가 당장이라도 욕설을 퍼붓거나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시죠? 재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 아버님 49제도 지났고 민주는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경황이 없어 제대로 말도 못했네만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하네.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대답이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었다. 재혁이
내가 오늘 자네에게 전화한 건 사과와 해명을 동시에 하고 싶어서일세. 그날 자네가 내게 했던 말들. 더럽고 추잡하다는 말. 한마디도 잊지 않았네. 자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다른 남자가 어머니와 밤늦게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으로서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 그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오해에 대해 먼저 사과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게. 맹세코 자네가 상상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하늘을 두고 없었어. 자네 어머니는 내 친구 진우의 아내이기 이전에 내게도 수십 년을 봐온 동생 같은 사람이었네. 그저 너무 외롭다고 하기에 나도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으로서 그 심정이 어떤지 알기에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옛날 이야기 나눈 게 전부야. 진우가 자네 아버지가 건강했을 때의 그 빛나던 시절 이야기를 민주는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내 의도가 순수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자네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이웃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한 건 모두 내 불찰이네. 내가 더 사려 깊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재혁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참 만에 재혁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피로와 슬픔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잠시 정신이 돌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민준이 보고 싶다. 그 자식 왜 요즘 장기 두러 안 오냐 하시더군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제가 아저씨를 못 오게 막았다고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냥 바쁘신가 보다고 둘러댔어요. 아버지를 잃은 후에야 재혁은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자신의 체면과 분노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앗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머니가 겪었을 그 지독한 외로움의 실체를. 어머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재혁이 말했다. 아버지가 계실 때와는 또 다른 힘듦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허락이었다. 혹은 무언의 용서였다. 그래서 말인데. 재혁이 민준이 용기를 냈다. 내가 자네 어머니를 좀 만나도 되겠나. 집으로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걸세. 그저 환한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네. 이젠 숨어서 만날 이유도 없지 않나. 둘 다 똑같이 혼자 남은 처지인데 어머니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혁이 말했다. 다음 날 민주는 서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잡았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밤의 아파트가 아니었다. 햇살이 잘 드는 주말 오후, 동네 공원 근처의 한적한 전통 찻집이었다. 민준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옅은 회색 외투를 입은 서연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몇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녀를 짓누르던 공포와 수치심의 그늘은 사라져 있었다. 그저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 특유의 담담함과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못했다. 수많은 감정과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례식 때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재혁이한테 들었어요. 전화하셨다고. 아닐세.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안했네.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했어. 아니에요. 서연이 찻잔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전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은 드디어 진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친구이자 남편이었던 한 남자를 함께 애도했다. 민주는 서연이 몰랐던 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둘이 함께 개구리를 잡으러 다니다가 뱀에 물릴 뻔했던 이야기. 첫사랑에게 차이고 민준을 붙들고 엉엉 울었던 이야기. 사진첩에도 없던, 민준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빛나는 청년 강진호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섞인 따뜻한 미소였다. 서연은 진우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재혁의 손을 잡고 민준을 찾았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아주 잠깐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속삭였던 말. 서연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두 사람은 울고 웃었다. 서로의 기억 조각을 맞추며 강진우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하게 추모했다. 그동안 사회의 편견이 만들어낸 오해와 죄책감, 수치심이 따뜻한 대추차의 온기 속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고 세상을 용서했으며 스스로를 용서했다. 그들의 우정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불안하고 위태로운 비밀이 아닌 햇살 아래 당당하고 견고한 서로를 지탱해주는 동행 통싱으로 겨울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왔다. 박민준과 최서연의 관계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우정 유칭에서 황혼역의 따뜻한 동행 통싱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그들의 만남에는 더 이상 비밀이나 죄책감, 어색함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대낮에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경로당에도 함께 나갔다. 처음에는 몇몇 노인들이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끗거렸지만 두 사람의 덤덤하고 떳떳한 태도 앞에 그들의 수군거림은 곧 힘을 잃었다. 강산이 2번 변할 시간 동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온 박민준과 이제 막 남편을 잃은 최서연,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것을 감히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다가올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버텨내기 위한 따뜻하고 절실한 동지에 가까웠다. 그들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어떨 때는 민준의 집에서, 어떨 때는 서연의 집에서. 3년 만에 민준의 식탁에는 2인분의 수저가 놓였고 서연의 집 부엌에서는 다시금 활기찬 칼질 소리가 울렸다. 민준이 고쳐주었던, 창고에 처박혔던 그 낡은 라디오도 다시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은 낮은 볼륨으로 트로트를 틀어놓고 서로의 건강과 자식들의 안부를 물으며 평범한 저녁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가 무심코 말했다. 그 사람 진우 씨가 살아있을 때 늘 약속했었어요. 단풍 들면 꼭 경주에 가자고, 불국사도 보고 석굴암도 가자고. 젊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 갔고 나이 드니 아파서 못 가고 결국 평생 그 약속 한 번을 못 지키고 갔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옅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민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갑시다. 서연 씨. 네, 경주.
우리 둘이 갑시다. 진우, 그 녀석. 자기가 못 지킨 약속. 제일 친한 친구인 내가 대신 지켜주면 하늘에서도 좋아할 거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약속을 존중하고 떠난 일을 함께 추억하며 동시에 남은 두 사람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자는 약속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이른 아침 기차에 올랐다. 주말이라 기차, 아는 젊은 연인들과 가족들로 붐볐지만 나란히 창가에 앉은 두 노년의 동행은 그 누구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황금빛 들판과 울긋불긋한 산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좁고 어두운 아파트가 아닌 탁 트인 세상의 빛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경주에서 그들은 3일간 머물렀다. 그들은 불국사의 계단을 천천히 올랐고 첨성대 앞에서 젊은이들처럼 사진을 찍었으며 안압지의 야경을 보며 감탄했다. 그들은 여행 내내 진우 이야기를 했다. 진우가 여기 왔으면 저 다보탑 앞에서 자기가 먼저 올라가겠다고 고집 부렸을 텐데 아마 저 찰보리빵을 10개는 넘게 먹었을 거예요. 그것은 슬픈 애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추억 속에서 진우는 더 이상 병들고 짜증내던 노인이 아니라 그들의 빛나던 청춘 그 자체로 다시 살아났다. 민준과 서연은 그들의 공통된 과거와 화해하고 그 과거를 현재의 삶 속으로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합가해의 자를 하지는 않았다. 각자의 공간과 삶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밤에 외롭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저녁 8시가 되면 104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둡고 비밀스럽게 위로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당당하게 환한 불이 켜진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삶의 짝을 만나러 갔다. 그들의 새로운 일과는 저녁 산책이었다. 서연을 지독한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밤의 시간. 두 사람은 이제 따뜻하게 외투를 껴입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았다. 그들은 손을 잡았다. 그것은 열정적인 연인들의 깍지 낀 손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 넘어질까봐 서로의 몸을 지탱해주는, 그리고 차가운 밤바람에 식어버린 천을 나누는 굳은 살 박인 노년의 손이었다. 그 손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오늘 먹은 저녁 반찬에 대해, 내일 갈 병원 예약 시간에 대해,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의 밤은 더 이상 공포와 고독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따뜻한 동행의 시간이 되었다. 목소리 톤을 바꾸어 청취자 구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톤으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에도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이야기 속 서연 씨처럼 곁에 누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민준 씨처럼 순수한 연민으로 내민 손길이 세상의 오해를 받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황혼 속에서도 따뜻한 봄은 다시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위로와 오해,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따뜻한 인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저희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데워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